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벌써 딸을 시집 보낸 지도 꽤 됐는데 전 아직도 딸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맘 같아서는 딸과 한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겠죠? 그걸 알기에 딸아이 앞에서는 또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가 생기니 익명을 방패 삼아 얘기해 보는 거죠. 어쨌든 자식이라는 존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잘 지낸다고 해도 걱정되고 제 모든 걸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사연이 생기게 됐네요. 다만 이 이야기는 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정말 좁디 좁은 아주 오래전 알았던 사람과 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와 딸은 우리 집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자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 병마와 투병하던 남편은 반드시 병을 물리치고 일어서겠다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저와 딸의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충격은 비단 정신적인 충격만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충격도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떠나면 집안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희 집은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료보험과 나라의 의료 혜택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빚은 조금씩 쌓여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땐 감당하기 벅찬 정도의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저 혼자였다면 이 세상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의욕을 상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딸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고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제가 딸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엄마였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몸이 부서지라 일했고 딸아이를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뒷바라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딸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았는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줬고요. 학생인 딸아이가 저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견스럽게도 딸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돈이 없어 비싼 과외나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대학생들 과외와 단과 학원 정도를 다니면서도 항상 전교권 성적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제 바람이기도 했던 유명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끝까지 끝마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던 사람이라 딸아이의 대학생활 4년은 휴학 한 번 없이 또 중간에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게 모든 뒷바라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직 어린 딸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딸아이가 임신을 한 거죠. 뭐? 임신? 네가 지금 임신했다고? 이제 겨우 20칸 넘은 네가? 대학교 2학년인데? 미안 엄마, 많이 놀랐지. 나도 임신하려고 한 건 아닌데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괜찮아, 울지 마. 이게 왜 울 일이야? 놀랄 일이지만 울 필요 없어.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해결될 거야. 제게 임신 사실을 밝히는 딸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의 임신은 10년도 더 넘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애초에 딸아이가 임신하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놀라는데 당사자인 딸은 어떻겠어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 놀란 제 마음 대충 덮고 놀랐을 딸아이를 진정시켜줬어요. 하지만 속으론 저도 심장이 떨려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의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딸만큼이나 아직은 어린 딸의 남자친구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때 제 딸 나이 겨우 21살, 유명 명문대를 나와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고 싶은 경험하며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임신으로 그 모든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물론 딸 남자친구만큼이나 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수가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임신에 있어서 두 아이 모두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제 딸이라고 해도 답답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원망하고 탓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흔들지 않아도 두 사람이 걸어갈 길 험난하고 힘든 길이 될 텐데 부모로서 응원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선택에 무조건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결혼도 당연히 허락했고 딸아이의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길 바랬죠. 한 번뿐인 결혼식 배가 불러오기 전에 예쁜 딸아이의 모습으로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견례도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돈들 분을 뵙는 자리,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있었어요. 딸과 예비 사위에게서 사돈 두 분께서도 두 아이의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등장으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비 안사돈의 등장으로 말이죠. 어디 뻔뻔한 얼굴 좀 봅시다. 자식 교육 그렇게 해놓고 염치도 없지. 결혼을 서둘러 했으면 해? 지금 내가 이 결혼식 올리고 싶겠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집 아들이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데? 이 여자애 때문에 코가 끼어서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이 막히게 생겼잖아. 저기요, 결혼 서둘러 하자는 말보다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그쪽 딸 우리 집 며느리로 우겨 넣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아이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돈들 불 처음 뵙는 자리에서 거기다 나은이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화가 나니까 그러죠. 당신은 이 결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든 안 이상하든 이미 끝난 얘기를. 아이고 사돈,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실례가 많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안사람이 아무 말도 않다가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나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내 말을 귓등으로 안 들으니까 쟤들이 고집 꺾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이렇게 엄마라는 사람 만나서 결판 지으려고요. 저기요, 나 그쪽 딸 제 며느리로 삼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딸 마음 좀 돌려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정말 크게 돼. 저기요, 형민이만 귀한 자식입니까? 우리 나은이도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은이도 크게 될 아이예요. 우리 딸 이제 겨우 21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열심히 노력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명문대에 한 번에 들어갔고요. 하고 싶은 것도 뭐든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많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임신했다는데 제 마음은 좋겠습니까? 저는 뭐 전부 다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애들이 대견하게 자기들답게 선택했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형민이 어머님처럼 죄를 뿌리겠습니까? 시작부터 기죽어서 시작하게 해요? 애들 기를 살려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나가세요.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 듣기 어려울 테니 혼자서 열내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애들 관련으로는 형민이 아버님과 대화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 뭐라고요? 이 여자 저 여자 하실 거면 나가시라니까요. 지금부터 애들 결혼하는데 상관없는 이야기 또는 긍정적인 대화를 깨는 말과 행동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두 발로 직접 나가시지 않겠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등장과 동시에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애들 결혼하는데 재뿌리는 예비 안사돈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애들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에 또 제 딸아이만 죄인 취급하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도 맞불을 놓아 한 소리 했죠. 그러자 제가 맞불을 놓을 거라는 걸 예상 못했는지 안사돈은 당황해했어요. 살짝 겁먹은 표정도 보였죠. 그런데 그때 겁먹는 사돈의 얼굴을 보며 오랫동안 기억저 아래 묻혀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읊조리게 됐고요. 이선희?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맞구나. 나도 조금 전 네 표정 보고 기억이 난 건데 혹시나 했는데. 누구길래? 나야, 창선이, 박창선. 창선이? 그 박창선? 그래. 어쩜 너는 예전이랑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그대로네. 그대로야. 이야,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진짜 좁아. 어떻게 여기서 너랑 나랑 네 아들과 내 딸 때문에 만났니? 아, 그래. 네가 창선이었구나. 어쩐지 낯이 좀 익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기나 나누자. 오늘 애들 때문에 만난 거잖아. 조금 전에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아. 이해 좀 해줘. 형민이가 어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러워서. 제 입에서 선희 이름이 나오고 제가 누군지 밝히자 조금 전 길길이 날뛰던 예비사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예비 안사돈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 같은 여중여고를 나온 사이였거든요.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었고 누군가의 부탁으로 2달 동안 방과 후 붙어 있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이가 좋지 않았죠. 선희는 제가 뭐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항상 본전도 얻지 못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시비가 되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길길이 날뛰던 선희가 조용해진 게 아닐지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도 상하는 일 없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 다행인 상황은 쭉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선희 머릿속에 제 이미지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정체를 알고 난 이후 애들 결혼에 대해서 조금도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정체를 몰랐던 사람과 알게 된 뒤의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 제 딸에 대해 늘어놓은 비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사돈의 연을 맺게 된 거 같이 잘 지내자는 말을 편히 하려고 상견례 자리를 마친 뒤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희가 자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식당을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은 애들이 결정하게 두고 결정이 되는 게 있으면 형민이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하기 전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죠. 저도 맨 처음 임신 이야기 들었을 땐 잠시 흥분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나저나 저 안사돈과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 동창이라고 하셨죠?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얘기 나누셔야죠. 여보, 여기... 여보?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예, 형민아. 너희 엄마 어디 갔어? 방금 두 분 얘기 나누실 때 급히 나가시던데요. 뭐? 그럼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여기 사돈께서...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죠. 이제 자주 얼굴 보게 될 텐데 급한 일도 아니니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학창시절 성깔이 있었다고 하지만 누굴 때린 적도 없고 노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선희가 왜 이렇게 저에게 겁을 먹나 싶었어요. 물론 학창시절 매번 제 말에 말문이 막혔던 선이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도 절 피하는 게 이해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보였던 태도가 창피해서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게 선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도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었기에 정식으로 가족의 연을 맺기 전 캐캐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일도 말이죠. 그래서 선희에게 연락을 몇 번 취했습니다만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결혼식 진행 과정에서는 조그마한 문제도 삼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도 굳이 선희를 붙잡고 얘기를 나누고 싶진 않았어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선희와는 별다른 대화 나누지 않았어요. 딸이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딸이 결혼한 이후에는 일부러 더 딸이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인 선희가 어떻게 대해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들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여 제 행동과 말이 사돈에게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사돈이자 제 동창인 선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걱정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기도 했어요. 선희가 저에게 좋은 감정까지 가지고 있진 않겠지만 어렸을 때 같이 어울리며 제 성격을 알고 있으니 자기도 더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딸도 가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물으면 잘 살고 있다고, 시댁에서도 자기 예뻐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니 괜한 제 노파심과 섣부른 행동으로 딸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가져지는 관심을 애써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사돈이자 제 동창인 선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제 딸이 시모인 선희에게 구박당하고 맞고 있는 모습이었죠. 야, 너 이거밖에 못했어? 내가 저녁 장사하기 전까지 닦아놔야 한다고 했잖아. 너 우리 가게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냐? 작정했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할 거면 내가 쓰던 아줌마들 그냥 썼지 널 왜 써? 너 진짜 일 설렁설렁 할래? 사람 열받게 할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래 앉아 있기가 불편해서요.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다 보니까. 너 바보야? 앉아 있기 불편하면 서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너 핑계를 대려면 좀 제대로 된 핑계를 대. 고작 생각해낸 게 임신한 배야? 또 애를 내세워서 덜 혼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서서 하면 또 다리 부종에 배가 당겨져서. 아이고, 니년 배때기는 완전히 방탄이다. 내가 뭐라고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방탄 배때기를 방패 삼네? 야, 임신한 게 벼슬이냐? 임신이 벼슬이야? 이게 어디서 애를 내세우고 있어? 아, 아니구나. 너한텐 벼슬이 되긴 되겠구나. 너 임신한 것 때문에, 그 뱃속의 애 때문에 시궁창이던 네 인생 180도로 바뀌게 되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네가 네 배때기 내세워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구나. 야, 너 또 뭐 할 거야? 뭐로 내 속 뒤집어 놓고 니년 배때기 내세울 거야? 어머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일 임신한 제가 혼자 하기에 벅차서 그래요. 그래도 빨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내가 나조차고 서두르는 거니? 좀 있으면 가게 쉬는 시간 끝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가게 찾아와 주실 손님들께 우리 임신한 며느님께서 일하는데 힘드셔서 재료 준비가 좀 늦어졌으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까? 아니, 뭐 내가 말이야 할 수 있지. 근데 손님이 좋게 기다려주겠니? 너 때문에 가게 초심 잃었다, 배가 불렀다, 맛이 예전과 다르다 이딴 말이나 들었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저녁 장사 전까지 제가 다 해놓을게요. 이거 봐. 결국에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우, 얄미워. 어쩜 이렇게 애가 얄미워? 너 네 엄마 닮아서 얄미운 거니? 그런 것도 유전으로 담는 거야?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닮아. 아우, 이걸 진짜. 아는 무슨 난. 야, 평소 때리던 것처럼 때렸는데 아프긴 뭐가 아프다고. 이번에도 네 임신한 네 배 때문이냐? 뱃속애 때문에 더 아파? 아니요, 놀라서 죄송합니다. 너 제발 좀 내 마음에 50이라도 들게 해라. 100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내 마음에 50 정도만 들려고 노력 좀 하라고. 알겠어? 네. 그리고 너 또 네 엄마한테 전화해라. 전화해. 아니요, 저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그러니 화 푸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또 전화하라니까 안 한다고 하네? 너 저번에 전화하려다 걸린 거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봐준 거야. 만약에 한 번만 더 네 엄마한테 전화하면 너 아주 내가 벌거벗겨서 쫓아낸다. 뱃속에 새끼 가진 채로 쫓겨나게 할 거라고. 너 내가 못할 줄 알아?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그리고 내 밑에서 구박받더라도 꿋꿋이 버티고 지내야 네 엄마한테 부담이 덜 되지. 안 그래? 너 키우느라 고생한 네 엄마 또 힘들게 할 수 없잖아. 아니니? 네, 제가 잘할게요. 엄마한테도 알리지 않고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아이를 선희 가게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가게 일 며느리가 도울 수도 있죠. 뭐 임신했다고 해도 돕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제 딸이 꾀를 부리는 것도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제 딸을 몰아가는 선희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뺨을 때린 선희 그년의 행동과 제 딸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리 살짝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된 것 같았죠. 그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참을 수 없게 했습니다. 당장 가게 안으로 쳐들어가 이 일에 대해서 또 제가 모르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떼기 전 선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딸을 쥐잡듯이 잡는 일을 마쳤는지 가게 밖을 나와 어디론가 나갔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선희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선희가 대로변으로 나가기 직전 어깨를 붙잡고 한쪽 벽에 밀어 세웠습니다. 아이 뭐야? 창선이? 창선아, 네가 왜 여기 있니? 너 뭐하는 짓이니? 언제부터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 뭐? 너 지금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것 좀 놔. 아우,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긴 하다만 이젠 사돈 아니니?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돈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 좀 차리자. 이거 뭐 사돈인지 건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놓으라고. 야, 이선희, 시침이 뗄 걸 떼야지. 바로 조금 전에 내 딸 쥐잡듯이 잡아놓고 모른다고? 그럼 내가 본 건 뭔데? 내 딸 뺨 때리고 괴롭히는 년이 귀신이니? 너 아니고 딴 사람이야? 네 쌍둥이 형제니? 뭐? 너 봤어? 아니,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한 짓 인정하나 보다? 그래, 왜 그랬니? 나 때문에 그랬어? 너 아직도 내가 미워?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어릴 때야 질투심 넘치고 시기 넘치는 때라고 해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보다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많은 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얘 창선아, 네가 본 건 있잖아. 그게... 잠깐만. 근데 너 지나치다? 나 나은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교육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낼 수도 있는 거지. 야, 지금 내가 내 딸 혼내지 말래? 혼을 내더라도 그럴듯한 이유로 혼을 내도 임신한 애한테 할 법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집 방식대로 하는 거지. 너희 집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 집 방식이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요즘 딸 가진 부모도 목소리 낼 수 있고 시집살이도 시어머니가 눈치 봐야 한다고 하지만 너 좀 과하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아.
넌 시집살이 안 살았니? 안 살았다고 해도 네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안 살았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집안마다 다른 거고. 우리 집안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혼내. 그러니까 남의 집안 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나 네 딸 시어머니야. 너한텐 사돈 되는 사람이고 사돈 대하는 거 어려워할 줄 알아라. 사람 열받게 아무 말도 없이 뒤에서 기습해서 벽에 밀치지 말고. 알아들어 먹었으면 이것 좀 놓지? 집안 교육, 방식.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집안 방식대로 좀 해야겠네. 우리 집은 잘못된 거 보고도 참지 않아야 하거든. 당한 거 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하거든. 바로 이렇게. 악! 저도 제 딸이 맞은 걸 보고 흥분한 상태라 처음부터 과격하게 행동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미안한 감정 없이 잘못했다는 반성 없이 빳빳하게 나오는 선의의 모습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의가 제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뺨을 내리갈겼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의가 제 딸에게 한 것과 달리 저는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뺨에서 끝나지 않고 선의 머리통을 잡고 아래로 눌렀어요. 내가 강제로 사과를 받아야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자, 어디 한번 말해봐. 잘못했다고 말해보라고! 야, 너 미쳤어? 이 미친년이 어디서 날 때려... 야, 너 깡패야? 아, 그래. 가난한 집안 피가 어디 가나. 세상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천한 짓이나 하는 게 너희들이지. 네가 아까 뭐라고 했지? 나보고 잘못했다 말하라고?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딸년 뺨 때린 거? 그게 잘못이냐? 네 딸년이 지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팔자 펴보겠다고 내 아들 꼬셨는데 내 눈이 안 돌아가? 전년이 내 아들 옆에서 매일 밤 누워있다고 하면 내가 분해서 잠이 안 와. 일이 손에 안 잡혀, 알아? 너 오늘 나한테 한 짓 실수한 거야. 나 이제부터 니년 딸 죽도록 괴롭힐 거니까 어디 네 딸년이 버티나 내가 버티나 해보자. 내가 그 꼴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장 오늘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이혼시킬 거라고.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네 딸년 아들 곁에 떼어준다면 나야 고맙지. 이혼해준다면 나야 환영이지. 그래서 내가 네 딸년 괴롭힌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네 딸년 뱃속애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팔자 바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 구박 들으면서도 내 아들 옆에 꼭 붙어있는 거고. 그런데 네가 데려간다고? 예, 너무 고맙다, 고마워. 진짜 너무 약이 올랐습니다. 인연이가 제게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도 굴하지 않고 미쳐 날뛰더라고요. 이혼이야 시키면 그만이었는데 인연이 좋아하고 웃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년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실 수 있는 말을 꺼냈죠. 아주 오랫동안 비밀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내 딸 이혼시키는데 내가 널 가만히 둘 수 있나? 아까 말했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우리 집안 방식이라고. 내가 우리 딸 이혼하게 된 것도 갚아줄게. 뭐? 갚아? 무슨 수로? 네가 무슨 방법이 있는데? 야, 협박할 만한 걸로 협박해라. 너희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겁먹을 만한 약점을 잡힌 것도 아닌데 뭐로 갚아? 아유,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허세 허풍뿐이지. 야, 뭐 그렇게 하면 자존심 좀 세워지냐? 좋아? 좋냐고? 내가 왜 네 약점 안 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 있어, 네 약점. 그리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쥐고 있는 네 약점이 내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너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지? 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고 네 딸년이나 어서 데려가. 어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XX대 들어간 선희씨? 아니, 선희 학생. 아니, 김선희 범죄자. 뭐? 갑자기 대학 이야기는 왜 나와?
너 정말 허풍이구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네. 야, 이거 얼른 놔. 나 가게 일 봐야 해. 얼른 놓으라고. 경찰 부른다. 경찰? 예, 내가 경찰 부르고 싶다. 근데 이거 이제 신고해도 공소시효 지났지? 옛날 범죄는 살인도 공소시효가 20년밖에 안 되던데 30년도 더 지난 대리시험, 대리입학죄를 물을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박창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선이야, 내가 왜 몰라? 나 다 알아. 제가 선이에게 한 말 여러분께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고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면 저와 선이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두 사람의 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몰랐던 그때 그 시절로 말이죠.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던 저의 여고 시절,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전교에서 1등을 빼먹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 동네에서 수재로 통하곤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사람들이 저보고 수재라는 소리 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대학 등록금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걸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나빠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계셨죠. 그래도 저는 제자리에서 제 본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우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최선이었죠. 그런 저의 상황과 달리 선이는 돈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었어요. 현재 선이가 하는 가게, 그 가게가 선이네 부모님 가게였고 그때도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뤄 저희 집과 달리 대학 등록금은 눈꼽만큼도 부담되지 않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선이가 문제였습니다. 머리가 지지리도 안 좋아 공부를 못했거든요. 학원과 과외 금지가 되기 전 선이 공부하는데 돈을 쏟아붓듯이 썼지만 선이 성적은 전교권은 물론이고 반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학원과 과외 금지가 되었을 때도 선이 부모님께서 비밀리에 큰 결심과 큰 돈을 들여 선이 공부를 시켰지만 성적은 그대로였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 선이 눈에는 제가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육성일비도 제대로 준비 못해 맨날 교무실로 불려간 제가 학원과 과외 공부 없이 항상 1등을 하고 있으니 눈에 가시였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나 봅니다. 야, 박창선, 넌 뭐하러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런다고 대학을 가? 대학 가면 누가 공짜로 공부시켜줘? 학교 선생님들이야. 네가 대학 가야 우리 학교 위선이 서니까 너 부추기는 거지. 너 진심으로 생각해서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 도와서 일이나 해. 괜히 공부한답시고 사람 눈에 거슬리지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고.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학생이 학교 나왔으면 공부해야지. 그리고 나 위해서 하는 말 아니면 남이서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관심 꺼. 너 매번 결국에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지겹지 않니? 시비를 걸어도 반응이 있어야 할 맛이 날 텐데 난 네 입맛대로 안 움직여주잖아. 그럼 그만해. 나도 너랑 굳이 말 섞어가며 기분 나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게 정말... 왜? 때리려고? 그래, 때려. 네가 나 때리면 그땐 공부 못할 수도 있겠다. 네가 바라는 거면 때려. 아니다. 네가 공부 못하게 방해해도 내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줘야 네가 더 속이 터지겠구나. 그럼 공부해야지. 자, 네 속 뒤집히는 꼴 보고 싶으면 때려봐. 이렇게 누가 저를 건드리면 저도 곧장 대응했어요. 가난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아서 그런지 바짝 털이 선 고양이처럼 누군가 제게 위협을 해오면 저도 사납게 위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게 수없이 걸어오는 선의의 시비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야 선의 말고도 어디나 있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끝날 줄만 알았던 선의와의 관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선희 부모님께서 제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도움을 주는 대신 선희 과외를 부탁하시면서 말이죠. 저 창선이 네가 우리 선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창선이 너한테 기대가 많으시던데. 거기다 과외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전교 1등에 전국에서도 알아준다니 정말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게 실은 네가 우리 선희 공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물론 지금 중요할 때 이런 부탁하는 게 너한테 무리라는 것도 알지만 너도 알다시피 요즘에 사교육 금지로 과외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이제까지 정말 많은 선생님, 교습소 보내봤지만 효과가 거의 없기도 하고 또래인 네가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사례는 아마 과외비도 적지 않게 줄게. 정부의 사교육 단속이 심해지며 과외 선생님을 찾기 힘들던 선희 부모님께서 제게 선희 공부를 부탁하신 거예요. 저도 학력고사를 준비 중인 중요한 시기였지만 보수가 붙은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려운 저희 가정 형편을 생각하더라도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거기다 어차피 선희 수준이 제게 오랜 시간을 빼앗을 만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저도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에게 돈도 벌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일석이조의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선희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에게 자주 시비를 걸어오는 선이었지만 집에선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덕분에 저도 집중해서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쉽게 알려줘도 선이는 이해 자체를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하기 힘들게 설명했나 싶어 다음날 같은 반 친구를 붙잡고 알려줬는데 그 친구는 저보고 선생님을 해도 되겠다며 제 풀이와 설명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네, 선이 문제였죠. 선이 걔 머리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머리도 안 좋은 게 노력할 생각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뭐야? 왜 나머지 칸은 비어있어? 그냥 했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엄마가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꼼꼼히 해. 그냥 했다고 하자. 그럼 진도가 늦어진다니까. 그리고 나 너희 어머님께 돈 받으면서 과외하는 거야. 돈 받은 값은 해야지. 야, 그래서 나 가르치는 거 몇 년이나 할 수 있다고? 끽해봐야 몇 개월이야. 그냥 몇 달 꽁돈 받았다 생각하고 대충 하자. 나 성적 안 나온다고 너 받았던 돈 빼앗기고 그러진 않아. 돈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해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너 가르치는 걸로 어머님과 약속했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나한테 네 공부에 대해 성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너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야? 그냥 돈 받고 너도 좀 쉬라고. 아니면 네 공부하던가.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가르칠 부분 예습까지 해서 가면 뭐 하겠어요. 선이 걔가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선이 붙잡아서 손에 연필 주게 만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제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알려줬지만 정말 미약하게 점수가 올랐을 뿐이었죠. 그쯤 되니 제가 아주머니께 돈을 받아갈 명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적이 올라야 제값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아주머니께 선이를 가르치는 건 그만두겠다고 했죠. 아줌마, 선이 성적표 보셨죠? 저번 학교 시험도 그렇고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오르긴 올라도 유의미하게 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큰 돈 받아가며 선이 과외하는 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돈을 돌려줘? 너도 참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왜 네가 애써 시간 써가며 공부 알려준 값을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니? 창선이 너 그 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 돌은 너. 성적이야. 그게 왜 네 잘못이겠니?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 선이 잘못이지.
선이 성적 안 오르는 거 네 잘못 없어. 나도 알거든. 선이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네? 아신다고요? 아는데 이렇게 몇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척 보여줘야 애 아빠가 가만히 있거든. 선이 아빠 친가 쪽 전부가 공부 학벌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이라 나도 애 교육에 최선인 척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다 선이가 공부하면 좋은 거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앞으로 더는 선이 가르치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시험 준비해야 하고. 또 장선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너희 부모님께서 너 대학 보내주신다고 하니? 네? 그건 왜 모르세요? 난 너희 집 형편 알아. 대학 다니는 거 사실상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안 하나 하려고 해. 제안이요? 너 이번 학력고사 때 우리 선이가 돼줘라. 네? 선이가 되어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야. 네가 우리 선이인 척 대신 시험 봐줘. 그럼 내가 너 내년에 시험 보고 들어갈 대학 학비 전액 도와줄게. 대학 갈 게 아니면 그만큼의 도움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우리 선이 꼭 대학 가야 해. 뭐 내신이나 체력장이야 그렇다고 해도 결국 학력고사 성적이 제일 중요하잖니. 그런데 우리 선이 머리로는 대학 가는 거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네가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내가 보답은 꼭 하마. 그러니 부탁 좀 하자. 네? 안 돼요. 그러다 잘못 걸리면... 죄송해요. 방금 하신 말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대리시험을 쳐달라는 아주머니 제안에 너무 놀랐던 저는 단번에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고요. 이후 저는 과외 때문에 선이 집에 갈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더 이상 과외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안도하며 그 집에 발길을 끊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일정상 학력고사가 코앞이라 다른 곳에 신경 둘 곳 없이 제 공부에만 온 신경을 다 썼어요. 시험 본 다음에는 원서를 사서 각각의 점수와 성적을 계산해 대학 지원에 고민했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만큼이나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선이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저는 그냥 소문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받았던 제안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이가 정말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땐 선이 성적이 어떻든 무슨 방법을 써서 대학을 갔든 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당장 제 일이 중요했죠. 눈치 싸움으로 대학 지원을 잘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몇 없던 자리인 장학금 지원도 확인해야 했기에 저 이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찌저찌 대학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자퇴해야 했죠.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사회로 나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더 정신이 없어 선의의 존재는 잊혀져 갔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리시험과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한 게 뭐 그리 큰 약점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선이 그년이 공인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닌데다가 30년도 더 지난 일을 법적으로 물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선이에게는 이 일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선이의 시어머니, 제 딸에게는 시할머님이 되시는 분이셨죠. 선이네 시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머리였고 학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 제 딸이 아이가 생겨 결혼했을 때도 시할머님께서는 반대가 일절 없으셨어요. 제 딸이 명문대 출신이었으니까요. 또 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 딸의 시할머님께서는 사람의 배경보다 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선이가 바깥사돈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대학 덕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밝힌다? 그럼 선희 시어머니께서 대단히 경노하실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몇십 년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과 관계를 딸아이에게 들었던 저는 비상시 쓸 카드로, 또 제발 쓸 일이 없길 바라는 카드로 숨겼는데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 후폭풍을 예상한 선희는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너 대신 시험 쳐달라고 한 제안 내가 제일 먼저 받았을걸? 그래서 알아. 또 네가 아무리 용 쓴다고 대학 들어갈 머리가 되냐?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 노력으로 받은 성적이고 입학한 학교야. 그런데 무슨 대리시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그게 사실이면 너 정말 머리 좋은 거구나. 그런데 왜 대학 끝까지 마치지 않고 자퇴했니? 너희 집이 우리 집처럼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봐. 수업 못 따라간 거지? 학교 그만두게 된 건 개인적인 사정이야. 너한테 얘기할 이유 없고. 그래? 그럼 너 대신 시험 쳤다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래?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올까? 나 너 대리 시험 쳐준 친구 하나 알아. 솔직히 못 찾는 게 더 어렵지. 뻔히 대학 갈 수 있는 머리에 성적인 애가 시험을 안 봐? 재수를 해? 거기다 나처럼 형편이 별로야? 그럼 무슨 제안을 받아서 안 본 거지. 너 네 딸 구하겠다고 나 모함하려는 모양인데 안 통해. 야, 누가 네 말 믿을 것 같아? 내 말을 믿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내 말뿐이면 안 믿겠지. 근데 너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가 있잖아? 그리고 주변 친구들 증언에 너 대신 시험을 쳤다는 친구도 있고. 그 정도면 네가 네 능력으로 대학 간 걸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너 진짜 어떻게 넌 내 인생에 도움이 한 번 안 되니 내 아들에게까지. 아, 그래. 다 인정할게. 인정해. 이제 뭐랄까? 어떻게? 뭐 이렇게 무릎 꿇을까? 빌까? 사과를 협박처럼 할 수 있구나. 너 이러는 건 너희 식구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안 사장 어르신께서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쪽으로 예민하시다며? 그런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걸 아시면 어떻게 나오시려나? 아, 안 돼! 안 돼! 얘 창선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줘. 대신 내가 뭐든 할게. 네가 시키는 거, 하라는 거 전부 다! 너도 그 나이 먹었지만 시어머니가 무섭긴 하구나. 그런데 꼭 안사장 어르신 아니더라도 박갓사돈이나 김서방이나 네가 우리 딸에게 한 짓과 평생 해온 거짓말 알게 되면 역시나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얘 창선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직까지도 너한테 열등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죄 없는 나은이 괜히 구박한 것 같아. 이제 안 그럴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진짜야. 내가 같은 짓 하면 다 말할게. 우리 어머님께도, 우리 남편, 아들에게도. 아니다. 내가 각서를 쓸게. 앞으로 절대 나은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 말이지. 그래. 그러면 써. 쓰고 앞으로 네가 우리 나은이 괴롭히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적어. 이 글이 공개되면 네가 난처해질 수 있게 네가 한 짓들 빠짐없이 다 적어. 그럼 내가 입 다물고 있을게. 그럼 하지. 하고 말고. 고마워 창선아. 내가 진짜 네 딸 괴롭히지 않을게. 정말이야. 그 자리에서 선희를 완전히 KO시키고 싶었으면 선희 시어머니께 얘기를 했으면 되었을 거예요. 또 박갓사돈과 사위에게 선희가 이제까지 제 딸에게 한 짓을 설명해도 문제는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길게 또 멀리 생각하면 그건 역시 제 딸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제 딸 때문에,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희가 잘못하면 언제든 협박할 수 있는 자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있으면 선희도 꼼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나 선희나 제 딸에게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극을 닿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 방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제 딸은 다른 시집살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선이도 가끔이긴 하지만 얼굴 붉히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만나고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인 결과인 거죠. 이렇게 제 사연이자 제 딸의 사연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직 선이와의 질긴 이 관계는 악연인지 인연인지 판단 유보 중인데요. 앞으로 선이가 하는 행동과 제가 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왕이면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악연이 된다면 저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니까 말이죠. 그럼 저는 제 사연 여기서 마치고요. 돌아가 볼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